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이런 방송을 하기가 정신 집중이 잘 되어서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11.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공정동 안가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이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18년간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기가 끝나고 짧은 혼란기를 거쳐서 전두환 노태우 12년 집권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후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한국 현대사 70년 중에서 30년이 10월 26일 그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유신의 심장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그 권력의 공간을 메우고 들어온 사람이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죠. 그리고 그 후임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30년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5.16, 유신선포, 11.6, 12.12 사건, 5.17, 5.18 사건 그리고 6.25 선언으로 이어진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사를 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생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두 개를 꼽습니다. 하나는 1950년 6.25 남침 그리고 1979년 11.6 사건입니다. 11.6 사건을 생각을 하면 항상 김재규, 박정희, 차지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1.6 사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정도가 아니라 몇 권을 남긴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관점이 달리해서 이 11.6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주인공 박정희, 김재규, 차이철을 조금 젖혀놓고 이 세 사람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규의 수행비서였던 박흥주 대령입니다. 육사 18기 출신 청빈한 장교였습니다. 이분이 이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국 사형 선고가 되고 김재규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먼저 군인으로서 단심제니까 총살령이 집행되는데 이 박흥주의 눈으로 본 11.6 사건 박흥주의 관점에서 본 11.6 사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박흥주 대령을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애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1.6 사건에 가담을 해가지고 청와대 경호원 요원들을 사살하는데 동참을 해서 권총을 몇 발 쏜 다음에는 이분이 김재규를 따라서 육군본부, 국방부를 가다가 김재규가 중간에 체포돼 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하니까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일 새벽, 10월 27일 새벽에는 완전히 혼자서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금호동에 있는 아주 이분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금호동 산비탈에 있는 집, 새벽 한 3시쯤 그 집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가족과의 이별이죠. 그래서 문을 꽝꽝 두드리니까 부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부인이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내가 오늘 바빠서 못 들어오니까 먼저 자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냥 달아났듯이 뛰어내려가 버리는 게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 제가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두세 번쯤 이 박흥주 대령의 눈에 비친 11.6 사건입니다. 이분은 그 사건과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을 사람인데 그대로 두면은 군인 중에 군인이 됐을 사람인데 김재규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41살에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박흥주 씨가 왜 김재규와 인연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육사 18기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육군사관학교 생도 18기로 들어가서 졸업한 뒤 제6사단 포병대대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입니다. 이때 육사단장이 김재규 였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솜씨가 김재규 사단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전속 부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게 1964년 8월이었습니다. 육사단 포병사령관 박재종 대령이 오더니 사단장이 부르니까 가봐 해가지고 갔더니 김재규 사단장이 박흥주 이름을 물어보고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자네 오늘부터 내 부관 좀 하게 해서 김재규와의 인연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가 추천한 게 아니고 그 며칠 전에 화력 시험을 할 때 브리핑, 시범, 통제를 박흥주 씨가 담당을 했는데 아주 사단장 눈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김재규 육사단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격화되어 서울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군으로서 서울에 들어왔던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1966년 1월에 김재규가 이제 승진이 되어가지고 육광부 사령관으로 옮깁니다. 이때도 따라가서 6달 동안 전속 부관으로 근무한 사람이 박흥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선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1966년 10월부터 2년간 8월 9사단 백마부대 52포병 제3포대의 전포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귀국한 뒤에는 21사단 제1포대장을 거쳐 육군 보안사령부 서울지구대 506부대입니다. 있으면서 3년 6개월간 수경사 박연대 조장, 영등포 팀장, 한수 이복 대공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때도 보안사령관은 김재규였습니다. 세 번째 인연이죠. 그러다가 박흥주 대령이 육군본부 나중에 대령이고 마지막 계급 2분 대령입니다.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장교로 근무 중이던 1978년 4월 중령 때입니다. 다시 김재규가 박흥주를 부릅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으로 불러서 밀착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연이었어요. 이게 바로 11.6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8년 12월에 박흥주 씨는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11.6 당시 그의 생활 수준은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시가 1,500만원짜리 대지 20평, 건평 18평의 슬라브 집이 하나 있고 약 400만원 어치의 부동산이고 월급은 약 48만원. 이 생활 수준을 중하류라고 적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군인이었습니다.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군대로 복귀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79년 5월에 좀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대령의 아내 김요춘 씨에 따르면은 나는 군대로 돌아가서 지휘봉을 흔들면서 지휘를 하고 싶다.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정치 근방에 끼니까 별로 좋지 않다. 나도 이제 연대장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은 여보 그렇지만 전방에 가면 호롱불을 켜고 장작 떼고 살아야 하잖아요.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산골에 가면 아이 목욕도 제대로 못 시키고
하고 걱정을 하니까 박 대령은 나는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정말 싫다. 야전에 나가 지휘를 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부장을 수행하려니까 마치 그 옆에 어떻게 보면 몸종처럼 계속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게 아주 싫다는 겁니다. 윤 대장님은 그래도 부하가 한 3,000명 있으니까 이렇게 지휘를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김재규가 몇 달만 참으라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결국 11.6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김재규는 그러니까 거사할 때 사전에 아무하고도 의논을 안 합니다. 그 직전 30분 전에만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암살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의논을 하지 않았으므로 집권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979년 10월 26일 박흥주 대령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날 좀 이분이 그 전날 밤은 늦게 잤습니다. 왜 늦게 잤느냐 하면은 전날 밤에도 좀 늦게 집에 왔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 큰딸 혜영이가 다음날 반에서 이틀 뒤에 반에서 사명대사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다면서 선조 임금 역을 하니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아빠를 졸랐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졸리기도 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은종이 마분지와 풀로 얼기설기 만들다 왕관을 갖다 놓고 칭얼대는 딸의 부탁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딸이 잠이 달고 난 후에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왕관을 만드느라고 그날 밤 늦게 잠이 들어서 아주 좀 졸리는 기분으로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머리맡에 놓여있는 근사한 종이 왕관을 보고 반 아이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박의주 대령은 뭐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청 준공식을 갔다가 도고온천에서 점심 먹고 청와대로 돌아와서 만찬 준비를 지시를 합니다. 저녁을 같이 하자 해서 참석자가 이제 차지철, 김계원, 그 다음에 정보부장, 권력의 핵심부가 공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게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아직 통보를 받기 전에 오후 4시쯤 남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타고 궁정동에 있는 안가로 가는데 그 앞자리에는 박흥주 대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는 김재규. 4시 20분에 궁정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궁정동 본관에 도착을 하니까 의전과장인 그 궁정동 안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해병대 대령 출신인 박선호 의전과장이었습니다. 의전과장이 차에서 내리는 김재규 정보부장 귀속말로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박흥주 대령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대통령을 모시는 행사가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정보부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윤병서 비서와 함께 이청의 부장 집무실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오후 3시경에 이미 부장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이발사를 불러두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재규는 오늘 각 학교에서 일찍 오시면 곤란하니 내일 이발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미루었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 김재규 정보부장은 1층 윤병서 의전비서의 방에 있던 박흥주 대령을 인터폰으로 찾았습니다. 김 부장이 박 대령에게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윤 비서가 재빨리 일반 전화로
정승화 총장을 연결해 줍니다. 이게 오후 4시 40분인데 이때 김재규는 그 전에 이미 청와대 차지철로부터 만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승화 총장과 이중 약속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정승화 장군을 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미 김재규는 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때가 사리의 탄생이죠. 오후 4시 40분입니다. 박흥주 대령은 1층 사무실에서 부장 친척들의 이 여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정동에는 건물이 몇 채가 있었는데 이게 다 정보부가 관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청와대에 가까운 곳에 정보부장이 있어야 부르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남산에서 근무하다가 인문동에서 근무하다가 가끔은 여기 와서 대통령이 부르기를 딱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으니까 여기에 별도 사무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쯤 윤 비서가 2층에서 내려오더니 박흥주 대령에게 부장님이 조끼와 줄무늬 있는 양복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 대령은 부장 공관, 정보부장 공관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줄무늬 있는 양복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줄무늬 있는 양복에 보면은 이 라이터를 넣는 호주머니가 일부러 크게 만들어가지고 권총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지를 가져오라고 김재규가 시킨 거예요. 이미 거사를 할 권총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20분이 지나서 다시 박 대령이 인터폰을 받으니까 김재규 정보부장이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식사 3인분을 준비해 주게 저녁 6시 30분에 손님들이 올 걸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시간이 좀 생기니까 박흥주 대령은 광화문에 있던 에스콰이어 양화점에 가가지고 검정색 구두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좀으로 평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9년 저녁 7시입니다. 7시. 이때 박흥주는 어디 있었냐? 이 박흥주 대령은 수행비서 공정동 안가의 이 부장 집무실 1층에 있는 부속실에서 여권 서류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재규 친척들의 여권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미 그때는 정승화 장군이 와 있었고 차장보, 정보부 차장보 김정섭 두 사람이 그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동 식당에서는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 박정희 그리고 심수봉, 신재순 이 6명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김재규가 잠시 나와가지고 정승화 총장에게 내가 식사를 다 끝내고 오겠으니까 두 분 따로 식사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김재규의 행동입니다. 숨겨놓은 권총을 꺼내가지고 바지, 아까 새로 가져와서 입은 바지 호주머니에, 큼직한 호주머니에 권총을 찔러 넣고 이제 내려오는데 박흥주 대령 앞에 있는 전화기가 따르르 울렸습니다. 인터폰이었습니다. 부장님 나가십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관 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부장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이 건물을 나오더니 박흥주 대령이 눈에 보여요. 그냥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이 식당 쪽으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박순호 의정과장님 보니까 또 이 박순호는 항상 김재규 옆에 따라다닙니다. 근데 박순호가 김재규 부장을 보니까
박흥주 비서관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선호가 플래시를 비추면서 부장 곁에 따라 붙었습니다. 박흥주는 그 뒤에서 걸어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김재규가 들어서더니 박 대령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그 식당 앞에 있는 잔디밭에, 이제 완전히 밤입니다. 밤에 세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김재규가 아주 당황한 어투로 둘 다 이리 와 했습니다. 어두운 가을밤이 찬 공기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하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박흥주가 보니까 나중에 진술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재규 부장은 술기가 어리고 긴장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웃옷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오른쪽 바지의 호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약간 흥분된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선호가 가만히 보니까 호주머니가 불룩해요. 박 대령은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권총이 살짝 보였습니다.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김재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못되면 자네들과 나는 죽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해치운다.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은 너희들은 경호원들을 처치하라. 육군 총장과 2차장보도 와 있다. 너희들 각오는 다 되어 있겠지? 박선호는 얼떨결에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는 이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박흥주의 표정을 슬쩍 보았습니다. 박흥주는 무단없는 이야기에 입만 벌리고 듣는 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합수부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야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규는 본관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이미 총장과 차장보가 와 있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박선호가 김재규 귀에다 대고 속삭이게 물었습니다. 각하까지입니까?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하면서 응했어요. 박선호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좋지 않습니다. 경호원이 7명이나 됩니다. 다음에 하죠. 사실은 6명이었습니다만. 김재규가 딱 잘라버립니다. 안 돼. 오늘 처치하지 않으면 보안이 누설되어서 안 돼. 똑똑한 놈 3명만 골라 나를 지원해. 다 해치워. 박선호가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자 김 부장은 다시 밀어붙입니다. 믿을 만한 놈 3놈 있겠지? 박선호는 응급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급길에. 좋습니다. 그러시면 30분의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김재규가 안 돼. 못 늦어. 박선호가 30분이 필요합니다. 30분 전에는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김재규는 알았어. 하면서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중얼하면서 권총이 든 호주머니를 탁 치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두 말 없이 박정희, 차이철, 김계원 씨가 식사를 하고 있던 나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황당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입니다. 박선호하고 박흥주 두 사람에게 뭐 하루 전에라도 의논한 것도 아니고, 아니, 1시간 전에 의논한 것도 아니고, 방아쇠를 당기기 불과 30분 전에 와가지고, 그것도 불러가지고 대화한 것도 한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무슨 제대로 된 판단을 의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해치우니까 똑똑한 놈 3놈만 준비해. 각하까지 해치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김재규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명령만 내려놓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열쇠는 김재규의 손을 떠나가지고 박흥주, 박선호 두 박씨에게 달렸습니다. 근데 만약 두 박씨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박정희 대통령 소산이 이게 말이 되느냐?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계획은 수포가 되고 김재규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겠죠.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박흥주가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앞에서 한 이야기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부장이 오늘 해치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부장과 박순호 과장 사이의 대화 내용과 그 뒤에 계속되는 말을 듣고 보니 대통령 각하와 경호실장은 자기가 살해할 테니 경호관들은 박순호와 제가 처치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헤어져서 제 사무실로 오면서도 부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면서 각오가 서서 들어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저는 이미 호신용 25구경 베레타 권총을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었으나 너무 작아 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관 주차장에 가서 부장 차에 두고 내렸던 저 휴대용 가방을 열고 독일제 9연발 권총을 꺼내어 7발을 장전한 다음 왼쪽 허리에 찼습니다. 이 총은 1978년 4월 1일 수행비서관으로 부임하면서 정보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차고 다니지 않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1층 부속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박흥주 씨가. 육군총장과 정보부 2차장보다 와 있다.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한다. 부장은 한국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분이다. 부장은 나도 모르게 이미 모든 준비와 계획을 다 해놓고 있다가 오늘 기회를 포착하게 되자 갑자기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 박흥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런 준비를 했을까 하는 의심도 생겼으며 참 착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운명, 역사의 운명이 갈려질 뿐만 아니라 박흥주 대령의 운명이 갈리는 이 시간에 이런 고뇌와 고심을 하고 그런데 멍한 상태죠. 너무나 엄청난 명령을 받았으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갔습니다. 제가 김 부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는 것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게 바로 박흥주 대령의 마음의 행로입니다. 이 고민 속에서 바로 12.6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암살 사건이 정치적, 그러니까 대통령을 저격하는 암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정동 본관 1층 부속실에서 생각에 잠긴 박흥주 대령이 초조해 보였던 모양인지 옆에 있던 윤병서 비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왜 담배만 피우세요? 박흥주 대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 순간 한국 현대사가 한번 크게 소용돌이 치는 속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박흥주 대령의 애잔한 생애 1편을 보내드렸고 오늘은 제 2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황 속으로 떠밀려가는 박흥주입니다. 요 앞에는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차지철, 김계원 그리고 본인 그리고 그 옆에 노래 부르는 심수봉 그리고 음식 시중하는 신재순 이렇게 6명이 궁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분위기에 격앙이 된 김재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수행비서 박흥주 그리고 그 안가를 관리하는
해병대 출신의 박선호 의정과장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해치운다. 똑똑한 놈 3명만 뽑아서 나를 지원하라. 하고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동 식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박흥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사살작전, 암살작전의 지휘관은 박선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박선호가 관리하고 있었고 박선호가 수십 명의 경비병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병대 출신 등 말 잘 들을 만한 이기주, 유승옥 두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이제 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청와대 경호실 요원을 사살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런데 박흥주는 부하가 없어요.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박흥주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를 넘어서 궁정동 안가 마당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은 암살 준비 지시를 내릴 때 주로 의정과장 박선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정동 내에서 경비병력을 관장하고 있는 이가 바로 박선호였기 때문입니다. 박흥주 대령은 이날 밤 두 주역인 김재규와 박선호가 짜놓은 상황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때 박 대령의 변호인인 태민기 변호사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군인 신분이라는 이라 단심으로서 형이 확정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박흥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말을 꺼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속선고인 김재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고민은 있었죠. 어떻게 대통령을 시해하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박흥주뿐만 아니라 박선호도 김재규가 만찬장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도 육군참모총장 정성화 대장이 와 있고 정보부의 제2차장보가 안 올 시간에 와 있으니까 국내의 사정이 긴박하구나. 부장이 총을 차고 나와서 각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거부를 하면은 성공이건 실패건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부장이 육군 총장과 함께 유혈 쿠데타를 하는구나 하는 판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정성화 장군은 뭣도 모르고 초대되었는데 정성화 장군이 와 있으니까 이제 정보부장과 육군참모총장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하는구나 라고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박선호가 보기에는 부장이 단독으로라도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담을 안 하더라도 부장이 할 거다. 부장이 각하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차기철 경호실장만 사살하고 대통령은 그냥 납치 정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박선호는 또 경호원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데는 재민이 승용차로 총만 싣고 오면 2분도 안 걸리는데 처음에는 1시간 기다려 달라고 요구를 할까 했다가 30분의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머뭇거렸다는 이야기죠. 박선호는 항소심에서 그때 왜 부장님을 쏘거나 밀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저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그런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명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을 두지 않고 강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관의 명령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불법 명령을 내리면은 부하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1979년에 정보부란 조직은 군대 이상으로 상명하복이 엄격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저녁 7시 20분쯤 그러니까 거사 약 25분 전입니다. 20분쯤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을 나와 정보부장 운전사 윤성문을 불러가지고 차에 가 있으라고 지시를 한 뒤에
카누타리에 있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있는 나동 쪽으로 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모시는 은밀한 만찬이 열리는 이 건물에는 이 박흥주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나동으로 뚫린 쪽문 앞으로 갔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이 제지를 했습니다. 비서관님은 나동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박선호 과장 좀 불러줘 해가지고 경비원이 들고 있던 워키토키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니까 의정과장 박선호가 나오더니 박대령들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동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하고 바닥에는 작은 돌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남이 어디에 가지? 박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선호는 저쪽으로 하면서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 재민이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공격 목표인 주방 쪽을 보니까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의 윤곽만 어리고 누가 누구인지는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방 쪽에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원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차 안에는 운전기사 유성옥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대령은 운전석 오른쪽 옆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는 박선호 과장이 관할하는 경비원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성옥을 박선호의 부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이거죠. 말없이 차중에 앉아 있는데 곧 한 사람이 오더니 뒷자리로 들어가 앉았어요. 이 사람이 경비원 관리 책임자인 해병대 하사 출신 이기주였습니다. 박흥주는 대령은 주방 쪽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저 뒤에 몇 사람이 있나? 이기주가 답했습니다. 경호원이 서너 명 될 거예요. 박흥주 대령은 주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글쎄요, 음식 나르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가슴이 쿵덕쿵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식당 안에서 김재규가 총을 쏘는 것만 기다리고, 총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만 울리면은 지금 사살하기 위해서 차를 갖다 대놓고 세 사람이 권총을 만지면서 딱 이렇게 대기 태세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대령은 흥분 상태라서 몇 분을 기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흥주는 또 이날 그 사이 필수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김재규가 그를 꼭 가담시킬 이유도 없었는데 상황에 그냥 휩쓸려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암살작전의 사실상 지휘자는 박선호입니다. 박선호 의정과장, 해병대 대령 출신입니다. 자, 이제 인원 배치를 다 끝내고 나서 7시 20분쯤 대통령을 모시는 만찬이 진행 중이던 안방 곁에 있는 경호원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식사하고 있는 안방과는 마루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대기실이었습니다. 이 대기실에는 경호처장 정인영 그리고 경호과장 안재송 두 사람이 안재송 부처장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땅콩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인영, 안재송 이 두 사람이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박선호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가족처럼 가까운 선후배입니다. 가족처럼 정인영 씨는 간부후보 동기생이고 안재송은 후배고 또 해병대가 얼마나 이 결속력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한 형제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지금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박선호는 딱 총성만 나면은 정인영, 안재송을 제압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38분쯤 박선호는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식당 관리인 남효주를 시켜서 지금 저 안에서 박 대통령과 식사하고 있는 김재규 부장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김재규 부장이 마루로 나왔어요. 박선호가 가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재규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총성만 기다립니다. 성형차 재민이 안에서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세 사람은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딱 대고 총성 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차 문은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재민이는 주방 병력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성옥과 이기주가 앉은 자리는 주방 쪽이었고 박흥주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성옥이 차 안에서 주방 쪽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주방 밖 정원에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차의 운전기사 김용남이 재민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앞자리에 앉은 박흥주 대령을 실컷 살펴보고는 주방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두 경호원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혼자 바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 세 사람은 손을 권총에 갖다 대고 총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 7시 45분쯤 안방에서 첫 총성이 났습니다. 이게 김재규가 차기철을 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총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옆방에 있었던 박선호가 권총을 뽑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미처 뽑지 못한 안재송, 정인영 두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럽니다. 그때 정인영은 포기한 듯 했는데 이 사격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안재송이 권총을 뽑는 신용을 하니까 바로 아주 몇 메타 되지도 않는 가까운 거리에서 박선호가 한 발씩 쏩니다. 이 한 발씩이 다 치명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박흥주와 이기주, 유승옥은 첫 총성이 나자 재빨리 권총을 빼들고 미리 열어둔 창문을 밀고 나가서 7m 떨어졌으니까 바로 앞이죠. 주방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면서 뛰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주방 바깥에 남아있던 사람,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승용차 운전기사 김명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놀라서 총성을 듣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유성옥은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김명태를 향해서 뛰어가서 총격을 가했는데 바로 3m 앞에서 조준해서 첫 총탄을 쏘았습니다. 김명태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안쪽 바닥으로 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어가는 김명태를 향해서 허리와 등에 두 발을 더 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박흥주 대령은 재민이에서 뛰어나와 주방을 향하여 달리면서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느라고 사격 개시가 약간 늦었습니다. 경비원 이기주, 유승옥 두 사람이 먼저 달려가 벌써 탕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은 주방 벽면 밑으로 난 지하실 입구 계단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서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아무도 안 보이고 다 총을 맞았다는 이야기죠. 벽만 시야에 들어왔어요. 박흥주는 꼼짝마 일어나면 죽어 하면서 갈겼습니다. 그럼 5발을 다 쏘았어요. 근데 과연 박흥주가 쏜 총알에 사람이 맞았느냐 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벽을 향해서 쏘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출입문에 붙으면서 방안을 향해서 두 발을 쏘았다.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이기주 씨는 차에서 튀어나와서 주방을 향해 뛰면서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박흥주, 유승옥 두 사람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세 사람이 쏘기에는 너무 좁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방 안에 주방 이 조금 높게 만든 이 블록 난간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리다 보니까 청와대 경호원과 섞여가지고 5, 6명이 식탁을 놓고 둥글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안을 향해서 꼼짝마 손들어 하는데 벌써 총소리가 났고 창에 쳐져 있는 방충망을 통해서 이기주는 두 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 박흥주, 유승옥 이 세 사람이 총 15발을 쏘았습니다. 근데 아주 한 20초 정도 사이에 쏴버렸으니까 바깥에서 듣기에는 집중사격처럼 들렸겠죠. 이기주는 주방 안 경호원들이 자신을 향하여 쏜다고 생각하고 몸을 낮추면서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문으로 이동하면서 두 발을 더 쏘았는데 그때는 총에 실탄이 남아있으면은 남들은 다 쏘았는데 니는 왜 안 쐈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 같아서 조준 사격이라고 보다는 안을 향해서 무턱대고 두 발을 더 쏘았는데 이 순간 전기불이 꺼졌어요. 마루로 통하는 주방 안쪽 문에서 그런데 플래시 불이
처지더니 나 과장이다 불켜라 하면서 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선호였습니다. 박선호는 자기 해병대 친구 두 사람을 사살한 다음에 이제 경호원들을 다 죽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박정희, 차지철, 경호원 3명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박상범 씨. 나중에 보훈처장한 분입니다. 이분은 총에 몇 발을 맞고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사살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상범 씨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7시 45분쯤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은 바로 총격이 있었던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안가에서 1층 별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하고 약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화 총장을 다시 오게 한 것은 자신의 거사에 육군참모총장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뜻이었죠. 거기에 자기 부하인 김정섭 차정보를 대리로 앉혀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있어라. 내가 곧 나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김정섭, 정성화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 정성화 총장은 6.25 때 아주 잘 싸운 군인입니다. 실전 경험이 참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들어보니까 자하문 쪽에서 나는 소리구나. 총성을 M16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권총인데 총성이 나니까 김정섭이 놀래가지고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 정성화 총장이 여보 총소리인데 라고 하니까 김정섭도 총장님 총소리지요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급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장 의전비서가 윤병서 씨인데 이 사람도 총성이 나니까 정문 초소에 알아버리고 인터폰 수화기를 막 들었는데 김차영보하고 정성화 장군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관 정문, 신관 정문 초소에 인터폰을 걸어 물어보았으나 경비원들은 모르겠다고 해요. 확인해서 연락해 주라는 말을 남기고 김차영보는 정 총장과 함께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가지고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난 지 한 2~3분이 지났을까요? 김재규가 허겁지겁 뛰쳐왔습니다. 윤비서 방에 나타났더니 물이라고 물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초조하니까 아주 목이 탔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양복의 웃옷은 벗고 와이셔츠 차림인데 구두도 안 신은 채 양말만 신고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재규가 암살에는 박정희 시해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양말 신은 채로 허둥지둥 되면은 그 뒤에 상황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김재규는 주방으로 달려간 윤비서가 가져온 물을 병째로 그냥 벌컥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화 총장은 어디 계셔? 하고 물으니까 그 순간 바로 정성화 총장, 차영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성화 총장이 보니까 김재규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엇에 쫓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정 총장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면서 말했습니다. 총장 큰일 났습니다. 김재규는 또 차대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정성화 총장이 물으니까 김재규는 차 타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비서는 차고로 달려가가지고 부장 승용차를 불러냈습니다. 윤비서가 보니까 부장의 와이셔츠는 혁대를 빠져나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윤비서는 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장이 청와대를 다녀와서는 자신과 박흥주 대령을 앞에 놓고 그게 뭘 한다고 참견이야. 지금 경호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불평을 틀어놓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승용차가 나오자 뒤쫓아온 박흥주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앞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이 뒷자리에 먼저 타고 김재규는 나중에 뒷자리 오른쪽에 타고 왼쪽에는 김정섭 차장보가 탔어요.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이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차장보 빨리 타소라고 하면서 김정섭이 뒷자리 왼쪽으로 타는 순간 정승화 총장은 경호원도 없고 권총도 휴대하지 않는데 양쪽에 정보부 두 사람이 딱 붙어 앉으니까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재규는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면서 남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산에 정보부 분실이 있었습니다. 성형차는 광화문으로 나와가지고 동아일보를 왼쪽으로 끼고 좌회전해가지고 지금 없어진 3.1 고가 쪽으로 질주를 했습니다. 김재규는 경호차가 뒤에 따라오는 거 하고 뒤를 돌아보더니 빨리빨리 하고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정 총장도 뒤를 돌아보았으나 경호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종로는 그때 7시 한 50분 8시에 가까워지니까 퇴근 시간이 끝날 무렵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박흥주는 운전사가 차량 행렬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하면서 무섭게 차를 몰아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섭 차장보는 운전사에게 침착하게 운전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운전사 윤승무는 부마 사태 같은 큰 시위가 서울에서 일어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좀 급하게 했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다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왜냐하면 김정일 정보부장이 엄지손가락을 펴서 치켜 세우더니 가위표를 했으니까 코드 완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김재규는 정 총장의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이 알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저격당했습니다. 외부 침입입니까? 내부 소행입니까? 저도 정신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김재규가 거짓말했습니다. 정 총장이 또 물었습니다. 누구 소행입니까? 김재규 부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이 승용차가 지금 3.1 고가도로에 올라가서 이제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고가도로가 남산 정보부로 가는 길과 용산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 그 지점에 다가가자 남산으로 가자고 했던 김정일 부장이 앞자리에 탄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 부? 그러니까 정보부죠. 정보부 6번 어디가 좋겠어? 어디로 갈지도 지금 결정 안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휘소거든요. 정말로 쿠데타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요 다음 행동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남산에다가 지휘소를 차리고 장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궁정동에서 차지철이가 박정희를 쏘았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정권 잡는 길이 열릴까? 근데 그런 계획도 없이 어디로 갈까? 이게 바로 김재규가 암살은 생각했지만 그 뒤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 부 6번 어디가 좋겠어? 당황스럽게 내뱉은 김재규의 이 말에 정 총장이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병력 배치를 하려면 6번으로 가야 하니 B2 벙커로 갑시다. 정 총장이 6번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에 호응하듯이 박흥주도 앞자리에 있다가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승화 총장이 6번 벙커로 가세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김재규의 집권 기도는 무산됩니다. 남산 정보부 사무실로 가서 지휘소를 차리고 장관들을 불러 상황을 장악하고 자위처를 시해범으로 몰았다면 약간의 찬스는 생겼을 것입니다. 6번으로 감으로써 노재현 국방장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지휘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김재규는 완전히 손님 신세가 되고 거기서 아무런 주도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